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경영학부의 박종선 교수입니다. 2017년 외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개혁 입법들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이제 감사 수준으로 격상 그런 일이라든지 또 주기적 지정제 여러 가지 그 이제 회계 개혁 내용들이 외관법에 도입이 됐고 이제 2019년 작년부터 일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부족한 점들은 뭔지 그런 부족한 점들을 좀 한번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 나름대로 마련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전 단기 감사인 간 그 견해 차이, 특히 이제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이 되면서 감사인 교체 시에 이 재무제표 제작성 요구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견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인증 수준이 이 검토에서 이제 감사로 적정이 됐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올해부터 이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당기 감사인 간 그 견해 차이 해소 방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이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1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더불어 우리가 2011년부터 원칙 중심 회계를 도입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임 감사인과 단기 감사인 간의 이 기준의 해석 또는 적용 과정에 대해서 이 견해 차이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주기적 지정제와 이제 맞물려서 이 감사인 교체에 따른 재무제표 제작성 요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금융감독원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 감사보고서 정정 현황이 상당히 많이 최근 들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인 교체 시에 이제 단기 감사인의 재무제표 제작성 요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단기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의 제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단기 감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단기 감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기 감사인이 이제 제작성 사유로 제시한 사항이 명백한 회계 오류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전임 감사인 입장에서도 이 감리에서 감경 부분 적용받기 위해서 제작성에 동의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그렇지가 않고 이 그 제작성 사유가 명백한 어떤 회계상의 오류라기보다는 그 기준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의 견해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 전임 감사인이 이 재무제표 제작성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전임 감사인과 이 단기 감사인 간의 이 재무제표 제작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재무제표 제작성 시 대두되는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할 것이냐, 전임 감사인이 할 거냐, 아니면 단기 감사인이 할 거냐, 아니면
제3의 감사인한테 이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그 감사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제작성된 재무제표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요. 즉 이제 공시와 관련된 문제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즉 사업 보고서를 정정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 재무제표만 수정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그 이제 과거 사업 보고서는 재발행하지 않고 이 당기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만 제작성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회가 2017년 8월에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1, 즉 전기 오류 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제정해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 규정이 한 번 개정 작업을 거쳤는데요. 그 내용이 크게 변동된 거는 없고요. 다만 그 실무지침의 적용 대상을 이제 과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으로 한정했던 것을 외부감사 대상 법인까지 확대한 그런 내용만 좀 변화가 있고요.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 실무지침 2017-2를 보면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 이 실무지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감사인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단기 감사인이 이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 재무제표의 수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 오류 사항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 전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전기 재무제표를 재발행하거나 또는 그 비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경우에 이 한국회가 발행한 이 실무지침 2017-1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2017-1 실무지침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 감사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이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경우, 이 단기감사인, 전기감사인 또 회사와 충분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단기감사인이 중요한 전기 오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게 될 때 유의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경영기록 및 기대기구와 중요하게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감사보고서에 이제 충실히 기재할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제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감사인, 전기감사인뿐만 아니라 제3의 감사인한테도 이 제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작성된 재무제표의 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즉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업보고서 재발행 없이 비교재무제표만 수정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전기재무제표를 제작성하라는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두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보면, 이 전기재무제표 재발행의 경우에 이 장점은 이제 정부 이용자들이 전기재무제표가 제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제 인지할 수가 있죠. 사업보고서가 정정 공시되기 때문에. 이제 다만 단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재감사도 해야 되고 재무제표 제작성 과거 사업보고서를 다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미 발행돼서 유통되고 있는 사업보고서가 이제 정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재무보고의 안정성도 저하되는 그런 측면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재무제표 수정 방식은 이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에 이제 문제점은 이 정보 이용자들이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됐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죠. 이제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오류 수정 사항이 발생이 된 경우 그 전기 오류 수정 사항을 빅 R과 리틀 R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빅 R의 경우에는 전기재무제표를 제작성하고 그 10K도 이제 수정해서 다시 공시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드랄 같은 경우에는 이 리드랄이 어떤 경우에 리드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발견된 오류가 그 과거 재무제표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이게 오류가 누적돼 누적된 오류가 단기 재무제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 이런 건 이제 리드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비교 표시되는 이 전기재무제표만 수정하고 과거의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갈과 리드랄로 구분해서 이걸 명확하게 이 공시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감사인 간 견해 차이 해소 방안 그러면 이제 사전적으로 이 감사인 간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겠느냐?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회계 기준원이 질의 회신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재도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회가 기준 해설서를 발간해서 감사인과 회사에게 배포하는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의실장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회계처리 감독 지침의 제공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감독당국의 회계처리 감독 지침을 제공하자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이미 3번 그 감독 지침을 제공한 바 있죠. 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CBC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금융위원회가 이제 감독 지침을 제공한 바 있고요. 이와 같이 감독 지침을 제공할 경우에 그 회사와 감사인 또는 감사인 간의 어떤 불확실성, 즉 이 회계 처리와 관련한 이제 갈등이 좀 감소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감소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감리나 소송 과정 등에서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이제 회사나 감사인 입장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회계 처리 적정성을 입증하기가 좀 용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점은 사실은 이 감독 지침을 제공한다는 게 원칙 중심의 회계와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감독 지침이 이제 그 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동계 회계학회 때 그 이영환 상인이 연구한 결과를 제가 인용한 자료인데요. 2018년 9월 19일 날 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관련 그 감독 지침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감독 지침 발표 시점을 이제 제로 시점으로 봐서 그 이후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이제 변동됐는지
칼을 계산해서 분석을 해본 것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이벤트 시점을 기점으로 그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 어떤 그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감소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질의회신 활성화 및 질의회신 결과의 공개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장점은 역시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회사와 감사인간 또 감사인간의 미래기심 현상이 이제 감소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원칙 중심 회계를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은 질의회신을 너무 많이 하면 그 원칙 중심 회계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이 질의회신을 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향의 상황만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왜곡된 질의회신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질의회신을 이제 회사나 감사 입장에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공회가 이제 기준 해설서를 발간하는 것도 이 어떤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다음에 또 감사인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한국에는 2015년부터 이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실무 해설서를 발간해 오겠습니다. 작년까지 총 9권의 실무 해설서를 발간했고요. 올해도 이제 7월 말에 또 이 실무 해설서가 이제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구속력은 없겠죠. 그렇지만 감사인들에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실무 해설서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할 경우 향후 감리나 소송 등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 실무 해설서의 내용이 감독당 또는 회계 기준의 견해와 다를 경우에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실장 협의체 활성화 및 교육 강화는 심리실장 협의체에서 주요 회계 이슈를 공유하고 예리한 합의점을 좀 도출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심리실이 주체가 돼서 그 내부 회계사나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실시를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을 또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재무제 제약성과 관련돼서 이제 사후적으로 좀 그러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리와 관련된 건데요. 종전에는 이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감리가 진행됐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외곽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이제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물론 감리를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감사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감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명백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이 감사인간 또는 회사와 감사인 간 그 기준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의 견해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감리를 면제해주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세 회사가 조정을 요청해서 잘 마무리될 건인데요. 이 전단기 감사인과 이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향후 이 조율 절차를 거치면 향후 이제 그 회계 감리 조치 시에 좀 감안하는 이런 방안입니다. 현재 이 한국국민회계사회에 그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한국국민회계사회 1인 및 회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 및 전기 또는 단기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만약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이 협의회를 충실하게 거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1단계 이상 적용하도록 이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3개 회사가 이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했고요.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감사인, 단기 감사인 회사 모두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그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그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그냥 그 단기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수정해서 공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보고서 재발행 없이 단계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수정하는 경우에 정부 이용자들이 그 재무제표가 수정됐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업보고서는 수정되지 않은 채도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 사업보고서만 보면 재무제표가 수정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는 이런 경우에 그 과거 사업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열람하기 위해서 클릭을 했을 때 그 과거 사업보고서에 예를 들면 재무제표가 수정됐으니까 그 수정된 재무제표를 참조하라는 그런 그 경고 문구가 뜨도록 이와 같이 이제 조치를 하게 합니다. 네, 이와 전기 단기 감사인과 관련된 그 견해 차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부 회계 관리제도 인증 수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2010년부터 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감사로 격상이 되었죠. 그래서 2조 원 이상인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 작년부터죠. 이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삼정회계법인에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에서 그 외부 감사인의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그 56개 기업을 분석을 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 사업년도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이제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217개 그 상장법인의 그 사유를 한번 분석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재무제표 작성 관련 그 프로세스 수준 통계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이제 검토 의견이죠. 거의 검토 의견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기업이 거의 80%. 이제 반면에 그 본질적인 내부 통제를 위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비적정 검토 의견을 받았던 건 2.4%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내부 통제 제도를 내부 통제를 위한 환경 구축 미흡을 해서 본질적인 그 제도 자체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게 검토해서 감사로 격상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그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기업 중에서 그 본질적인 내부 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가장 그 비적정 의견을 많이 받은 사유가 뭐냐면 회계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60.3%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 관련 사유 없이 재무보고 환경의 구축과 관련된 사유만으로 오류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수가 일단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2004년에 8.6%에서 2018년에 20.6% 증가하고 있고 그 사유 중에서는 제일 큰 사유가 뭐냐면 회계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도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가強化되고 이 비적정 의견 분야가 높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좀 회사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좀 스피드업 좀 부탁드리죠. 네, 그 내부회계 관리에 감사 의무화는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면제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좀 면제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담당자 관리는 아까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자들을 내부회계 관리자로 임명하는 경우에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높은 그 다음에 또 충분한 인력을 내부회계 관리 인력으로 이제 보충할 필요가 있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천재지변 발생이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에 미치는 영향. 이 자료는 올해 5월 11일에 한국회계학회 세미나에서 있었던 자료인데요. 발표했던 자료인데 이건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좀 감사의 지정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이 이제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인을 회사를 감사인들한테 배정을 할 때 이 고품질 감사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정 시스템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인 점수를 선정할 때 그 품질 관리 가중치를 점수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들이 이 주기적 지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이제 감사 보수가 인상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감사 보수 우려에 대해서 그 한국의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법에서는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 이제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한국의 신고센터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의 신고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당행위 신고 시 이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우리가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 그 다음에 어떤 부당행위로 판명이 됐을 때 엄격하게 조치하고 또 신고한 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 즉, 이 감사인이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계법인 지배구조 및 평가 시스템 개선인데요. 이거는 어떤 그 대표이사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인 그 감사 공인회계사들이 예를 들면 뭐 그 대표이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감사 부문장의 어떤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그래서 그 품질 향상보다는 지나치게 그 대표이사나 이 감사 부문장의 눈치를 보는 그런 구조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 품질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법인한테 이제 회사가 배정이 됐을 때 이거를 파트너들에게 공정하게 이제 배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법인의 지혜구조나 평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건 뭐 참고문헌이고요. 제 발표는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